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들어가며 소위 밤에 침대에 오줌을 싸지 않는 것은 많은 치료 요소를 포함하는 행동치료적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오줌이 마렵도록 하기 위해 비해서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시간마다 깨운다. 아동이 조그마한 자극에도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을 훈련한다. 화장실 사용법을 연습한다. 밤에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를 경우 상을 준다. 아동이 침대에서 오줌을 쌀 때 종을 울리도록 한다. 마른 침대와 젖은 침대를 구별하도록 주의력을 훈련한다. 물론 이와 같은 훈련은 집중적인 주의를 요하며 치료사와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다. 연구에 따르면 26명의 아동들이 훈련받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7회 오줌 싸다가 훈련 끝난 후 첫 3주에는 일주일 동안 평균 1회 오줌을 싸는 것으로 나타나더니 점점 침대에 오줌을 싸지 않게 되었다. 그 후 14일을 연속적으로 침대에 오줌을 싸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 기준을 달성하기까지 각 아동들은 모두가 평균 2회 오줌을 쌌고 가장 느린 아이는 이 기준을 달성하기까지 한 번도 오줌을 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이 치료 방법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학습에 의한 치료 방법. 반두라는 특별히 사회적 언어적 태도는 모델 학습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서 학습자와 모델 사이의 관계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높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잘생긴 사람들로부터 더 잘 배우며 또 나이나 성, 직업 등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혹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잘 배우게 된다. 모방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자존감이 낮고 의존심이 있으며 무능하며 불확실해하거나 소외되었을 때 특히 잘 일어난다. 모델 학습으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역할 연기. 이 방법은 관계성 맺기를 꺼리는 사람이나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데 약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행동 형성의 방법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돈을 바꾸고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사지 않으면서도 신발을 신어보는 등 부분적인 행위로 나누어진다. 역할 교환. 내담자는 대화 상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자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때 내담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 방식을 관찰하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대리적 무감각화. 모델은 관찰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애매한 대화의 경우. 대리적 민감화. 억제 반응을 배운다. 예를 들면 알코올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자기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의 엄청난 결과를 접하는 것인데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방법은 우울증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룹 치료. 치료받는 사람의 그룹 내에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진실하게 말할 때 다른 구성원도 용기를 얻어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그룹 구성원들에게 말하게 된다.
통찰 학습에 의한 치료 방법, 인지치료. 이 개념은 내담자가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새로 점검하고 교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는 말씀이 이 방법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의 많은 부분은 오해를 바로잡는 것, 즉 인식의 재구성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잘못된 사고의 원인들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원론.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성격을 규정할 때 두 가지의 극단적 성향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 흑과 백, 옳고 그름 등이다. 그 한 예로 부부 간의 갈등은 자주 이러한 이원론적 생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맞을 확률은 0에서 100%에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중용의 길,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과일반화. 이원론적 사고로 생기는 문제들과 자주 부딪히는 부류는 과일반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모든 의사들, 목사들, 변호사들이 옳다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개인을 보면서 모든 보험 판매원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선생은 게으름뱅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보면 긍정적인 일반화도 있을 수 있다. 즉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라든가 뭐뭐를 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과일반화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단지 많은 부분 혹은 작은 부분이 그럴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는 것,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라고 말할 때 이런 사고가 아동에게 형성된다. 치료 접근법들. 치료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고 방법들을 내담자에게 계속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나는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전업주부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저 전업주부에 불과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 감성적 치료.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똑같은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봐라. 상상 속 인물과 대화를 하면 이를 통해서 비이성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고 대안을 찾게 된다. 내담자에게 상담자를 똑같은 수준에 있는 대화 상대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담자는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내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한다. 예견하는 생각.
개인의 행동은 사건을 예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들은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볼 때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체험하도록 계속하여 상상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상황을 역전시킬지를 집에서 긴장이 풀린 상태로 상상하도록 해본다. 앨리스는 오류적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 사고 형태를 기술하였는데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성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원하는 것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지위나 성공과 연관짓지 않는 것이 좋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불행한 일들은 외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데 있다. 위험에 대하여 염려하고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상상하는 것은 두려운 일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미리 염려하는 것은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다.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쉬운 길로 가게 되면 게으름과 두려움, 지루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 사이에서 중도를 찾도록 한다. 강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한 자립심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은 현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삶이 계속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좌우하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건설적인 충고를 하거나 친절한 도움을 주는 것과 그들의 입장에서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거나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은 심한 불안감과 허물을 느끼게 한다. 완전한 해결책을 바라는 대신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사고의 교정을 위한 연습. 잘못되고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생각에 대해서 바르고 현실적이며 성경적인 생각을 찾아 오른쪽에 기입하시오. 잘못된 생각.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의적이며 나를 사랑해야 한다. 특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한다. 나는 모든 것에 능숙하고 잘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성공적이어야 한다. 나는 내 삶을 어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내 삶을 좌우한다. 과거의 경험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오직 하나뿐이며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지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 잘못 형성된 사고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인지치료 접근 방법이 있다.
내담자의 개인적인 패러다임을 확인하라. 비록 상담자에게는 매우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 즉 부정적 생각과 확신을 매우 이성적이고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완전하지 않으며 쓸모없으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확신은 주위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반복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된다. 이런 확신들은 잘못된 생각이 누적되었다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인식 체계에 따라 형성된다. 내담자는 부정적 생각을 반증하게 하는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담자가 이런 생각들을 고집하는 이유를 밝히려면 내담자의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근거로 든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과거의 특정한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그는 현재 사건들을 근거로 하여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교정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잘못된 생각을 너무 빨리 반박하고자 하면 그는 오히려 거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 점을 주의하고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는 조언자의 역할을 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그의 생각에 동감하는 제스처를 보인다. 세 발 전진하기 위해서 두 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우선 그의 잘못된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다. 내담자는 잘못된 것을 지적받기 전에 우선 자신의 문제를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인상을 받아야 한다. 같이 판단 내리는 것을 피하라. 상담자는 내담자를 비합리적이거나 장애의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행동 양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내담자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담자도 화가 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거나 너무 수동적이며 자립적이지 못하며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라고 자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 상담자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담자도 할 수만 있다면 더 자립적이며 더 적극적이기를 요구받는다. 만약 내담자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험이 있는 상담자라면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을 것이다. 요약하면 상담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담자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특징으로 보기보다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치 않는 행동은 무의식적인 소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내담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면 종종
이를 전통적인 정신분석에 기초하여 해석하려 한다. 즉 그의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행동들은 복수심에서나 관심이나 동정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짓는다. 이런 견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은 나쁘고 별 가치가 없다는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확증시킬 뿐이다. 그 결과 그는 더 우울하게 된다. 상담자는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인지치료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생활환경, 장래, 소망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즉 인지적 심리치료는 이 점에서 의식적으로 정신분석과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행동이나 구조에 관한 사항은 내담자의 필요에 맞추라. 우울한 성향을 가진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더욱 부족하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든 상황에서 문제에 짓눌려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사랑스럽지 못함이나 열등감에 대한 이유를 상담자가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화를 사전에 잘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정적 생각을 끝없이 쏟아놓게 된다. 즉 짜임새 있는 대화를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 방법은 다음에서 다루게 될 방향 없는 대화 심리치료와 상반되는 점이 있다. 인지적 심리치료에서는 다른 전통적인 심리치료와 달리 상담자가 매우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치료 목적에 부합되는 대화를 하기 위해 이끌게 된다. 그는 인도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대화의 흐름과 내담자의 관심을 특정한 목적으로 이끈다. 인지치료의 시작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더 능동적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드러난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활동 정도를 정해야 한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 종종 한두 단어나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극해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대략 간략하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표현들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구체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적극적인 상담자는 질문이나 설명을 하고 나서 내담자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경험에 비추어 이 간격이 너무 짧은지 긴지 판단해야 한다. 이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우울한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요약하면 인지적 치료는 우울증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자기의 사고 구조와 행동에 인정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치료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거나 집중력 주의력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상담자가 너무 적극적이면 내담자는 조종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소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를 취해야 한다. 질문을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하라. 질문은 인지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적 도구이다. 질문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진단과 살아온 삶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담자가 가진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얻기 위해서, 현재 생활 상태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참는가를 알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가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윤곽이 드러나는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가능성을 물어봄으로써 한 가지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각각의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저울질해 본 후 가장 원치 않은 것은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 적절치 못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로 당신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적절치 못한 행동의 의미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손해를 보게 될까요? 라든가, 자기 고집을 통해서 불만을 야기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혹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손해볼 일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 내담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기 평가의 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약하다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내담자가 부정적인 것들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할 때, 내담자가 긍정적 경험들을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할 때, 언쟁이 될 만한 대화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라. 조심스럽게 구성된 질문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테마나 결정, 견해에 대해서 다시금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들을 통하여 내담자는 호기심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집했던 생각은 일을 하는데 가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질문들은 우울하며 억제된 사고방식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추측하고 기대하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내담자가 생각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내담자의 표현은 상담자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다. 유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라. 인지치료에서는 자주 유머와 과장이 중요한 도움이 된다. 유머가 즉흥적이거나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관점이나 생각을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머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내담자가 비웃는다는 감정을 가질 때는 유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머를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의 확고한 신념을 흔들어 놓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상담자는 어떤 의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서도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이는 유머가 인지적 부조화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내담자 스스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유머의 목적은 내담자 자체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장도 내담자의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결국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긋난 것인가를 보고 웃을 것이다.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 행동치료의 현대 모델. 스키너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절제된 행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를 자기 조정이라고 말한다. 칸퍼는 이 접근법을 확대하여 서로 다른 갈등 상황에서 생성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기 절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혹에 대한 저항.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2개의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순간적인 만족감은 주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 소원을 포기한다. 잠자러 가기 전에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불편한 상황을 참는 것. 잠시 동안 매우 불편한 상황, 예,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의 통증, 장기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결과, 치통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음 생각하면서 참는다. 칸포는 자기 진단 과정에서 자기 진단을 위한 결심과 이 결심을 실행에 옮김이라는 두 단계를 구별했다. 자기관리 치료의 실제. 인지적 행동 교정의 접근 방법으로 내담자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인지적인 방법은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행동 방식을 새로운 효율적인 행동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상담자의 지도 아래 내담자는 자기관리 치료에서 여러 가지 행동 방법을 시도해보며 행동 조절의 관점에서 조직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때 내담자는 행동 치료 방법들, 강화, 자기서약, 소고 등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립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게 된다. 자기 조절의 모델은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기 관찰, 자기 분석, 자기 강화. 행동 조절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칸퍼와의 인터뷰. 질문. 칸퍼 씨는 행동 조절의 형태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칸퍼.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로서 저는 그를 단지 변화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하면서 도움이란 내담자로부터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치료가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는 달라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조절치료 접근법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과정은 내담자가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는 단지 돕기 위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동기를 개발시켜 줄 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와 가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기 삶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질문자. 정신분석에 관한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칸퍼. 모든 새로운 치료 접근법은 수술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행동을 다루기보다
그 행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담자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게 되면 행동을 바꾸게 되리라는 기대 아래 그 행동을 일으킨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질문자, 정신분석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칸포, 정신분석은 진료실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의 첫 직장 상사인 교수는 프로이트에게 자기 실험실에서 정신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들을 얻었다고 자랑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에 프로이트는 매우 화가 나서 답장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이론의 정당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므로 실험실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무용지물입니까? 물론 정신분석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이 행동이라면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모델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행동치료는 피상적인 것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의 근원에는 손을 대지 않고 드러난 증상들만 다루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전통적인 행동치료와 행동이론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이론은 약간 기계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행동치료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목표 설정이 이론과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기억 훈련을 내담자에게 유익하도록 혹은 해가 되도록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물건에 다가가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여기서 학습 과정만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모든 행동치료사들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간이란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주어진 조건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인간은 자신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수해주며 다음 세대는 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차이점은 인간이 환경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나쁘든 자연적인 현상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 행동과 사고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려줍니다. 심리학의 근본적 구조, 신체적 측면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사회적, 개인적, 감성적 상황들은 변화합니다. 이는 문화와 시대,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의 이론도 계속하여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하며 각 시대에 각각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전 세대에 없었던 컴퓨터와 기술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행동 영역에 적응해야 합니다. 심리학은 변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방법들은 일반화될 수 있지만 내용은 아마도 절대 일반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기.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생각을 바꾸도록 돕거나 혹은 내담자가 현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상담 방법을 직접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담자의 역할을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서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현실을 보는 안목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삶의 지혜에서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상담자가 자신의 견해를 많이 배제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 인간 중심 상담이란 직접적인 방법을 많이 배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은 사람과의 만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담자의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에 적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인간 중심 상담의 이론적 배경. 기원 1902년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로저스는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후 1931년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42년 미국에서 그의 저서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새로운 상담법을 소개했으며 1945년 아동을 상담하는데 간접적인 상담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그 당시 통용되던 심리치료법의 입장으로 보아 논쟁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이 내면 치유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그 당시 유행하던 심리 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나 전통적인 행동치료법에서 볼 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학파는 특별한 상담 기술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로저스는 학문 연구를 통해 그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며 실제로 많은 성공을 보여주었고 몇 년 후에 그의 이론은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로저스는 학문 연구를 통해 그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며 실제로 많은 성공을 보여주었고 몇 년 후에 그의 이론은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고 사망하던 1987년까지 그 명성을 유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에야
심리 분석학이 절정에 달했던 독일에서는 그 전에는 심리 분석은 독일에서 유대인의 치료법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다. 로저스의 연구 업적이 매우 뒤늦게 주목받게 되었다. 이 이론이 관심을 끌게 된 데는 라인하드와 타우시의 활약이 컸다. 인간중심 상담이 이제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인간중심 상담협회의 회원수가 6,0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배경. 부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남이 중요한 사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 랑크 또한 로저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자기 처방. 로저스는 많은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 당사자가 비뚤어진 자기 처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뚤어지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더 심해진다. 예를 들면 한 아동이 어떤 감정들은 나쁜 것으로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럼에도 그 나쁜 감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는 딜레마를 해결한다. 결과적으로 심리장애 상담법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체험한 사건이나 감정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가진 감정을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과정을 도와준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주관적으로 경험한 자기를 실제의 자신에게 점점 더 맞춰 가게 된다. 물론 이 상담법은 인간에게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능력,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 로저스는 이 자기 치유 능력을 인문 철학적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이런 해석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과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능력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특별한 인생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 처방이란 무엇인가? 로저스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묘사할 때 나 스스로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아이까지도 나 또는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삶의 방식 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자기 처방이란 나 혹은 나에 대한 경험과 생각, 감정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내가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처방은 자기 경험과 맞물려 항상 변화하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법칙 아래서 상호작용 관계가 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평가하면 자기 경험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신체에 생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주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자기 처방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선호할 것이다. 한 개인의 처방을 각 요소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경험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시켜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 상담법의 실제를 위한 기초. 인간중심의 비지시적 접근법은 자주 오해를 받았다. 얼핏하면 상담자는 대체적으로 내담자가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정도로만 보인다. 상담자가 내담자가 한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담법은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하면 좋은 대화를 이끌 수 있게 되고 완전히 패배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대화를 통해 따뜻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과 관계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한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담법은 어느 정도만 연습을 하면 좋은 대화를 이끌 수 있게 되고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대화를 통해 따뜻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과 관계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삶에서 실제적 변화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말로 겨우 뒷북이나 치는 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이러한 상담 방법을 단순히 들어주는 식이며 상담자가 지극히 수동적이라 한다.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중심 상담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목회적 상담 접근 방법은 상담자가 지시적 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 상담법과 공통점이 있으며 상담자가 침묵함으로써 인간중심 상담법의 특정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단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담자가 어떤 태도로 내담자에 다가가는지를 다루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주의해서 듣는 것은 모든 심리치료에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인간중심 상담이란 주의 깊게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해다. 인간중심 상담법의 창시자인 로저스는 상담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의 방법이 잘못 해석되는 것에 대해 큰 놀라움을 표시했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것을 반복하여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 상담법이란 우선 대화를 끌어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자세는 세 가지 특성, 즉 공감, 진실성, 그다음에 공감, 진실성, 존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감하는 것, 즉 내담자와 적극적으로 함께 느끼면서 들어주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법의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공감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말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인지 표현해내는 능력이다. 이는 내담자가 말한 것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또 듣는 것뿐 아니라 이해한 것을 다시 잘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비로소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경청은 전 인격을 이해할 뿐 아니라 이해한 것을 되도록 정확히 다시 표현하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최종적으로 말한 것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주 앉은 사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정확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종종 경험 뒤에 숨겨진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감적인 경청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경청은 느낌 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똑같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감정을 통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게으른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해.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므로 상담자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깊숙이 내포된 내담자의 감정적인 경험이다. 목회자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고 해보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군요. 그는 주어진 정보의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부분을 지나쳐 버린 것이 됩니다. 이 정보의 실체는 내담자의 감정 깊은 곳에 있는 체념, 허무감, 상처, 분노와 언짢음과 복수심을 신호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공감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군요. 이 공감적인 대답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 목회 상담자가 원래 상황을 잘 파악했는지 아닌지 분명해진다. 신중하게 예, 그러기는 하지요 라는 대답을 한다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엔 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는 반대로 맞습니다. 나로서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내담자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감정적으로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체적인 태도의 한 국면이고 다음의 두 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실성이란 말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전혀 격이 없는 관계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황을 개인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 의도, 가치 판단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성은 상담자가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를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